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10월 유신 선포. (1972년 7월 17일) 이날 박 대통령에게는 제헌절 경축사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근명간 헌정을 중단시킬 조치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던 그로서는 관례대로 헌법 수호를 강조할 입장이 아니었다. 이날 그는 헌정의 낭비적 요소를 비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헌정제도를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과연 대의제도의 이름으로 비능률을 감수했던 일은 없는지, 자유만을 방종스럽게 주장한 나머지 사회기강의 확립마저 독재라고 모함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마치 분열과 파쟁을 뜻하는 것으로 본의 아니게 착각한 일은 없었는지 깊이 반성해봐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민주제도를 형식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실적 차원에서 짜임새 있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이것이 공산주의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나놓고 이 대목을 읽어보면 새 헌정 질서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2년 8월 3일 박 대통령은 기업은 사채를 신고하고 빌린 모든 고리 사채의 상환 조건을 원리 1.35%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에 새로운 조건으로 교체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이는 8.3 조치로 알려지게 된다. 이 조치로 해서 기업이 고리 사채의 부담에서 벗어나 체질이 건강해졌고 이듬해 석유 파동을 돌파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의 회생은 그러나 수많은 사채업자들의 희생을 딛고 이루어졌다. 이 8.3 조치는 미리 정보가 새면 사채 회수 사태로 번져 경제 질서를 파국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었다. 준비 작업은 박 대통령, 김정년 비서실장, 남덕우 재무장관, 김성완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실무 책임자인 김용환 비서실장 보좌관만 알았다. 1972년 10월 6일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은 박정희 대통령 내외는 일본국 히로히토 천황 내외의 초청으로 오는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박종규 경호실장은 며칠 뒤 경호 선발대를 데리고 준비차 도쿄로 날아갔다. 그는 비상조치에 대한 낌새를 전혀 차리지 못했다. 유신 선포를 안 것도 도쿄에서였다. 비상조치의 발표 날짜를 10월 17일로 정하는 회의 때 김종필 총리는 박 대통령의 방해를 뒤에 하자고 했으나 중과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최초의 국빈 방일은 성사되지 않았다. 1972년 10월 유신 선포 전야 10월 유신 선포의 실무 작업은 이우락이 지휘하는 정보부 팀이 맡고 청와대의 참모들과 신직수 장관의 법무부 팀이 거들었다. 김정년 비서실장, 최규화, 홍성철, 류혁인, 김성진 같은 이들이었다. 최 특보는 외국의 헌정제도를 연구했다. 김정년 실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보인 것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이 운영하던 제도였다. 인도네시아군은 헌법에 의하여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다. 정원 500명인 국회의원 중 100명은 대통령이 현역 군인으로 임명한다. 수하르토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는 별도로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 제정 및 국책 사업을 확정한다. 대의원 정원의 절반은 국회의원이 겸임하며 나머지 절반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대통령이 유신 선포 직전에 확정한 유신 헌법의 핵심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국가기관의 정상에 놓고 여기서 대통령을 간선한다는 것이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 법안을 검토할 때 박 대통령은 곤란하다는 표정이었다. 대통령 후보의 정견 발표와 찬반 토론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는 선출이 아니라 추대가 아닌가라고 그는 곤혹스러워했다. 심의 과정에서 이우락의 중앙정보부팀은 남북대화를 물고 들어가면서 강하게 나왔다. 그들은 북한 측에 대하여 한국의 국론이 단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압도적인 다수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꺼림칙하게 생각하면서도 이 건의를 받아들였으나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1972년 10월 16일 이날 오후 6시 김종필 국무총리는 필립 하비브 주한미국 대사에게 다음날 박 대통령이 발표할 비상조치의 내용을 통보했다. 김 총리는 이 내용을 앞으로 24시간 비밀에 붙여줄 것을 요청했다.
하비브는 수시간 뒤 미 국무성으로 긴급 전문을 보냈다. 이 비상조치는 박 대통령에게 적어도 12년을 더 현직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이 기간 중 반대와 불만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만약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한국은 완전한 권위주의 정부로 변모할 것이다. 박 정권이 북한과 대화하는데 국내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돈 오버도퍼 전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쓴 두 개의 한국이란 책에는 하비브 대사가 대사관 측이 박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지 못한 데 대하여 화가 났었다고 썼다. 그는 박 대통령이 비상조치의 발표일을 잡은 것도 미국을 바보로 만들기 딱 좋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 3주 전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켰지만 미국은 개입할 수 없었다. 마르코스와 박정희는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선거전에 돌입해 있는 시점을 잡았다. 닉슨은 베트남전 휴전 협상에 골몰하고 있을 때였다. 닉슨은 선거전이 막바지로 향해 치닫고 있는데 마르코스나 박 대통령의 비상조치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여 말썽거리를 만들 여유가 없었다. 하비브는 전문에서 가장 강경하고 즉각적인 조치만이 박 대통령의 예정된 비상조치를 막을 수 있지만 다음 몇 시간 안에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무는 아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서 그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킨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번 조치에 대해서 논평할 때는 한국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 무관함을 명백히 하면서도 극히 우회적 표현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건의했다. 미 국무부는 하비브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그 대신 박 대통령에게는 다음과 같이 항의하도록 훈령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미국 정부와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역대 한국 정부, 특히 현 정부에게 제공했던 지원과 희생을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미 국무부는 또 하비브에게 지시했다. 만약 귀하가 미국은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이것은 국내 문제이므로 결정권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 라고 답하라. 미 국무부는 비상조치에 즈음한 박 대통령의 성명서가 미중 화해와 이에서 비롯된 국제정세의 유동화를 비상조치의 한 이유로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서 크게 우려했다. 윌리엄 로저스 국무장관은 김동조 주미 한국 대사에게 항의하여 이 대목을 빼도록 요청했다. 당시 미국 CIA 지부장은 존 리처드슨이었다. 그는 1969년에 부임하여 1973년까지 근무하면서 삼선 개헌, 대통령 선거, 남북회담, 유신 선포를 경험했다. 부임할 때 그는 이미 56세였다. 대머리인 그는 허리가 구부정하여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미 CIA의 전신인 OSS에 몸담았던 베테랑 정보맨이었다. CIA 부장을 지낸 윌리엄 콜비, 리처드 헬름즈와는 친구 사이였다. 그는 그리스 정보기관을 조직, 훈련시켜주고 자금을 대주는 일에 관여했다. 리처드슨은 1960년대 초반 사이공 주재 CIA 지부장을 지냈다. 그는 고딘 디엠 대통령뿐 아니라 그의 동생으로서 정보기관장이던 고딘 누와 친했고 반 고딘 디엠 장성 그룹과도 연락관을 두고 있었다. 당시 미국 대사인 헨리 캐보트 로츠가 고딘 디엠 제거 공작을 시작하자 리처드슨은 이에 반대하다가 로츠의 요구로 본국에 소환됐다. 미국이 불만에 찬 장성들을 지원하여 일으킨 고딘 디엠 제거 쿠데타는 고딘 디엠과 동생 고딘 누의 피사를 불렀고 베트남의 지도력 부재를 초래하여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하는 원인을 만들었다. 리처드슨 지부장은 하비브 대사의 주장과는 달리 이후락 정보부장이 지휘하던 유신 준비 작업을 미리 알았음이 확실하다. 박 대통령, 이후락, 그리고 한 군 정보기관장이 청와대에서 만나 비상조치에 대한 협의를 한 며칠 뒤 리처드슨 지부장은 군 정보기관장을 만나러 왔는데 토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물었다고 한다. 이후락 정보부장은 정홍진과 자신이 판문점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갈 때 리처드슨을 통하여 미리 미 CIA에 통보하여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았다. 1950년대 주미 대사관의 무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미국 정보기관과 친했고 자신의 출세에 있어서 그쪽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던 이 부장이 리처드슨 지부장을 바보로 만드는 보안작전을 쓴 것 같지는 않다. 김영욱 전 정보부장은 공화당 전국구 의원으로 있으면서 리처드슨 지부장과 자주 만났다. 리처드슨은 끈질기게 박 대통령은 결국 총통제를 강행할 것으로 보는가 라고 물었다.
그 며칠 뒤 이우락 부장이 부하를 김영욱에게 보내 왜 총통제 이야기를 발설하고 다니느냐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리처드슨은 이 부장에게 김영욱의 이름을 인용했던 것 같다. 하비브가 유신 조치에 대해서 하루 전까지도 몰랐다고 말한 것은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1972년 10월 17일 이날 아침 박 대통령은 최규하, 박진환 등 특별 보좌관들을 서재로 불러 저녁에 발표될 비상조치 발표문을 읽고 있었다. 이우락 부장이 들어오더니 미국 대사관에서 발표문 중 미국과 중공의 접근이 이번 조치의 한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라고 보고했다. 내가 뭐 거짓말했나? 미국 놈들이 안 그랬으면 내가 뭐 답답해서. 김정년 비서실장도 각하 그 대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래 빼줘. 좀 있으니 일본 대사관에서도 비슷한 주문이 들어왔다. 박 대통령은 그것도 빼주라고 말하더니 혼내누끼노 곤약구다 라고 중얼거렸다. 유신 선포로 알려진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은 비상조치를 선포함으로써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회를 해산하며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열흘 이내에 새 헌법안을 공고하며 그 한 달 이내에 이를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박 정권은 전국 비상계엄도 선포했다. 며칠 뒤 새 헌법안도 계엄하에서 찬반 토론이 금지된 가운데 국민투표에 붙여졌다. 이는 사실상의 쿠데타였다. 나는 입사 2년짜리 기자로서 이 뉴스에 접했을 때 그야말로 느닷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소요 사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국회 해산이라니. 5.16 군사혁명은 윤보선 대통령마저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할 정도였고 서울 시민의 과반수가 혁명을 지지한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외부의 혼란이 무르익은 가운데서 일어났었다. 10월 유신은 그런 가시적인 요인이 전혀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박정희의 독재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유신에 대한 이런 선입견이 그 후 7년간 박 정권을 따라다녔다. 이날 박 대통령이 읽은 특별선언문에도 왜 이런 엄청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 진행 중이던 남북대화에 대비한 한국의 체제정비 필요성, 파쟁을 일삼는 정당과 국회에 대한 불신,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만으로는 헌정 중단의 당위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박 대통령의 다른 연설과 비교해서 이 연설은 내용상 힘이 없었다. 다만 끝부분의 한 줄이 그의 비장한 각오를 드러낼 정도였다. 나 개인은 조국 통일과 민족 중흥의 재단 위에 이미 모든 것을 바친 지 오래입니다. 이날 정부는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은 노재현 육군참모총장. 그 직후 박 대통령은 육군보안사령관 강창성 소장을 불렀다. 박 대통령은 이 친구들을 잡아놓고 철저히 조사해라면서 명단을 건네주었다. 이세규, 조윤형, 조연하, 이종남, 강근호, 최영우, 박종률, 김한수, 김노경, 김경인, 나석호, 김상현, 홍영기, 윤길중, 이기택, 박한상, 김동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강창성은 박 대통령이 한 사람씩 짚어가며 문제점과 비리를 이야기했다. 나는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윤길중, 이기택, 박한상, 김동영, 김상현, 조윤영, 이세규는 온건하니 제외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세규하고 조윤영은 절대로 안 돼 라고 잘랐다. 김상현은 그대로 넘어갔다가 한 달 후 유신 비판 발언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군부대로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받은 이 야당 의원들은 주로 김영삼, 김대중의 측근이었거나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를 국회에서 폭로한 이들이었다. 비리 혐의라고 했지만 박정희의 사감이 많이 게재된 수사짓이었다. 수사관들은 김대중의 자금 출처와 조직 계보를 대라는 식으로 다그쳤다. 이때 일본에 나가 있던 김대중은 국내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자기 수첩에 1972년 12월 19일자인 안에다가 이렇게 적었다. 김상현, 너무 아파서 10,000원까지도 자백, 나의 정치자금 캐는 것, 안방까지, 부의금 명단, 운전사 고문, 조윤영 태도의원, 나에게 격려, 옥두제일강, 이태구씨, 전라 고문.
1972년 10월 21일 박 대통령은 사이공에서 귀임한 하비브 주한 미국 대사를 면담했다. 하비브 대사는 사이공에 가서 베트남 휴전안을 가지고 와 베트남의 티우 정부를 설득하고 있던 키신저를 만나고 온 뒤였다. 하비브는 박 대통령에게 막바지에 접어든 베트남 휴전 회담의 진전 상황을 보고했다.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고 있던 박 대통령은 이런 요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휴전안에 침략자인 월맹군의 철수는 규정하지 않고 외국군의 철수만 규정한 것은 불공평하다. 월맹과 베트공과 베트남을 묶는 연립정부 안에 성격이 애매하다. 국제감시에 대한 규정도 불완전하다. 따라서 이 안은 공산당의 침략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되어 베트남 정부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티우 대통령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공산당에 대해서는 강한 힘만이 그들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게 할 수 있다. 만약 이 안대로 휴전이 이루어지면 베트남은 1년도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1972년 10월 23일 주 베트남 한국대사 유양수는 본국의 훈령으로 일시 귀국하여 1차로 박 대통령에게 베트남 휴전 협상권을 보고 올렸었다. 이날 새벽 김정년 비서실장으로부터 유 대사에게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전갈이 왔다. 오전 9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박 대통령은 하비브로부터 통보받은 휴전안을 유 대사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걱정을 티우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유 대사는 박 대통령이 하비브로부터 받은 휴전안이 자신이 그 며칠 전에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첩보 내용과 너무 달라 송구스럽기 짝이 없었다. 유신 선포 7일째인 박 대통령은 무척 수척해 보였다. 그는 연신 담배를 피워가면서 2시간 반 동이나 걱정과 다짐이 오고 가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주주의도 좋고 자유도 다 좋지만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미국의 국론이 저렇게 분열되어 수습을 못한다면 미국에 대한 자유세계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결코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베트남을 보라. 자주 국방을 하려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효율의 극대화, 국력의 조직화가 유신 선포를 한 이유다. 박 대통령은 자기 말에 취해서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다. 유 대사가 대통령 집무실을 나올 때 보니 재떨이에 담배 공초가 수북했다. 1972년 10월 27일 이날 박 대통령이 발표한 헌법 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특별 담화문은 유신 선포를 만들어낸 자신의 정치 철학을 담당하게 밝힌다. 남의 민주주의를 모방만 하기 위하여 귀중한 우리의 국력을 부질없이 소모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몸에 알맞게 옷을 맞춰서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가장 알맞은 국적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서 신념을 갖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능률을 극대화하여 국력을 조직화하고 안정과 번영의 기조를 굳게 다져나감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토착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규범임을 확신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에서 유신체제라고 불리게 될 새 제도를 능률적인 민주적 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실상의 쿠데타인 이번 조치를 10월 유신으로 개념화하여 모든 유신 작업을 진행할 것을 의결했다. 최규하가 좌장으로 있던 특별보좌관 일동이 그렇게 건의했던 것이다. 이 장명에 주로 관계했던 분은 국민교육헌장을 기초했던 철학자 박종홍, 임방현 두 특보였다. 중국의 고전인 시경에 나오는 주수구방이나 김영유신이라는 문구에서 유신, 또 공자가 편찬한 서경에서 나오는 하며유신에서 유신을 따왔다. 유신이라 하면 한국인에게는 일본의 성공한 근대화 개혁인 명치유신이 너무 강하게 기억되어 아무리 중국의 고전을 들먹여도 일본적인 것, 무단적인 것, 따라서 비민주적인 것이 연상됐고 이것이 일본 육사 출신 박 대통령의 이미지와 중첩되었다. 유신은 한국인의 가슴속에 공통된 가치관으로서 뿌리내리기에는 너무 고루하고 딱딱한 명사였다. 유신의 모토인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는 박 대통령의 뛰어난 장명이었지만 육군 보안사령관 출신인 김재규 중장은 당시 제3군 단장이었다. 유신 헌법안이 나왔을 때 나는 3번이나 읽었지. 읽는데 분통이 터지더라고. 더러운 놈의 나라, 이게 무슨 헌법이야. 독재하는 거지. 라고 고함을 지르고 책을 내던졌더니 애엄마가 놀라 깨더군. 이는 김재규가 처형되기 하루 전 면회온 동생에게 한 말이다.